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뛰기 시작하더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는 강남에서 시작한 불길이 서울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집값이 달아올랐던 지난 2017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주인들 팔려던 집을 서둘러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상승폭이 커졌습니까? 네, 일단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으로 상승했고 오름폭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집값 통계여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네. 특히 강남 상구의 상승률이 좀 놀라운데요. 송파구는 이번 주 0.71% 올랐었는데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35% 정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강남에서 번진 불길은 지금 한강 벨트를 타고 마포, 용산, 성동을 비롯해서 강동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일주일 사이 0.5% 올랐었는데 이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네. 이 같은 상승세는 이제 노원과 도봉구 등 그동안 가격 오름폭이 적었던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아파트값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한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과천이나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신 기자가 직접 이제 강남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이 매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둘러봤었는데 지금 집을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실거주로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데다 집주인들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대장아파트로 평가받는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전체 1,600여 세대 대형 단지인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5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신정부 이제 탄생이 되면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해서 매물을 많이 들여놨고 신정부 탄생하고 나서 그래도 한 3억, 5억씩 가격을 올려놓고 있어요, 지금.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니 분명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몇십억 원 하는 강남 아파트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줄어드는 게 강남만의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이 줄고 있는데 시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강남 3구는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매물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점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한 40%, 적게는 20%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강남의 상승세가 번지자 다른 주변 지역들도 매물이 줄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한 달 전인 5월 초와 현재 매물을 비교를 해보면요. 한강벨트를 따라서 성동구가 20% 넘게 감소했고 광진, 동작, 용산 등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의 위주로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이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자, 시장에서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자, 분명 그런 학습 효과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 지금 공급이 거의 없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학습 효과가 반영됐다는 것도 분명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집권 기간 집값이 2자릿수 넘게 오르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파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분위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묶으면서 오히려 물건 수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거래량은 많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이제 자꾸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좀 상황은 애매합니다. 보통 이렇게 서울 집값이 뛰면 정부가 투기 단속을 한다고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이 DSR 규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고 이 토지 지역의 경우에는
뭐 구청 승인까지 받아서 집을 사는 상황인데 이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 보니까 좀 규제할 만한 명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게 했다는 대책이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제죠, 이 대통령은 그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투자 수단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무작정 투기로 몰면서 금기시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른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장은 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새 정부가 등장하면 1, 2개월 내에 공급 계획을 내놓곤 했었는데 획기적인 안이 등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별 규제도 예상이 됩니다. 상승률 등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일반적인 규제도 예상이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당장 집값을 잡을 만한 대책이 나오긴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조여서 대출을 어렵게 좀 까다롭게 만드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는데 사실 강남은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사는 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 분위기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도 번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잠시 전 정부가 이제 기재부 1차관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코스피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상승을 견인해온 외국인, 오늘도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4자를 유지하며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섭게 질주하는 코스피의 증권가 전망도 수정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코스피 상한을 2,900에서 3,150선까지 상향했고 그동안 3,000을 제시했던 NH투자증권도 3,100선까지 열어뒀습니다. 일각에선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가 3분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한편 4분기에는 주요국 통화 완화 등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JP모건은 코스피가 3,200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했고 KB증권은 3,240선까지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결렬 우려 속에 높아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국제유가가 4% 넘게 치솟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간 정유주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이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기에 이번에도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움직임은 다르다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유가와 정제 마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자 둘 사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이슈에 단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펀더멘털로 영향력 있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더불어 오늘 장에서 불기둥을 뿜은 건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 부흥에 더해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리자 원전 산업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특히 증권가에선 두산 에너빌리티를 국내 원전 시장 최대 수혜주라고 꼽습니다. 이미 1년 전보다 주가가 190% 가까이 급등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까지 제시됩니다. 대형 원전 발주 증가와 4세대 원자로 개발로 장기간 수요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고요. 주기기 제작과 핵연료 부문은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어설픈 봉합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일시적 관세 유예에 중국은 한시적 히토류 수출 허용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합의를 했다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협상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관세 협상을 이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수환 기자,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의 구상은 뭡니까? 당한 협상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협상 TF를 통상, 산업, 에너지로 확대 개편해 실용성을 강화합니다. 또 한 가지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측 실무수석 대표 직급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올린 점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협상단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점이 강점인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절차에 맞는 협상을 가져가겠다는 강호로 풀이됩니다. 그간 협상을 해오긴 했지만 권한대행 체제였던 만큼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를 바탕으로 여 본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 담당 장관들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협상에 임하되 졸속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어떤 협상에도 일방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협상을 하기보다는 이제 주고받는, 결국은 협상은 주고받는 거죠. 네, 오늘 산업부가 대미 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실무 수석 대표의 직급도 격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 본부장은 우리 협상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여 본부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미국과 한국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만 협상 타결이 가능하고 두 나라에서의 정치적 수용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실제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제품, 그중에서도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국내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틈을 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현지에 나간 기업들이 운영에 필요한 제품 60%를 한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본부장 주장도 눈길을 끕니다. 취임 전 일본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였는데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에서의 한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자동차를 연간 100만 대 이상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건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에 집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이 미흡하다며 대한항공에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줄어들었고 통합 비율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며 제출한 지 반나절 만에 퇴짜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나균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려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설명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대한항공 측에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마일당 최대 16원, 아시아나는 12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환 비율은 약 1대 0.8인데요. 글로벌 항공사 합병 사례를 보면 대부분 1대1 수준으로 이뤄졌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두 회사의 기준이 비슷하지만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회원 혹은 대한항공 회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지난 1분기 기준 대한항공이 2조 6,20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항공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통합 방안 제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통합안을 심사해 내년 말 통합법인 출범 전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이 세계 1위의 게임사 중국 텐센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국내 주요 게임사 지분을 가진 이 텐센트의 존재감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텐센트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게임사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국내 상장된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살펴보면요. NC소프트를 제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텐센트가 2대 주주라는 점인데요. 이 중 시프트업 지분율이 34.76%로 가장 높고요. 시가총액 투톱이죠. 크래프톤과 넷마블 지분도 10% 넘게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3대 주주인데요. 지분 3.88%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왜 2대 주주에만 머물고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크고요. 최대 주주가 되면 경영권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겠죠. 당국의 규제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국내 게임사와 이 텐센트와의 공생 관계, 어쩌면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인 이 중국 공략을 위한 이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국에는 우리 게임사들이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판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을 뜻합니다. 하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서 중국 현지 게임사와의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넥슨과 NC소프트, 크래프톤 등이 만든 대표 게임의 중국 서비스를 텐센트가 맡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지난해 중국 게임 시장 규모가 1,2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조 원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더 큽니다. 우리 게임이 규모가 큰 중국 시장에서 흥행하면 그만큼 기업의 인지도도 높아지겠죠. K게임 수출 비중을 살펴봐도 지난 2023년 기준 중국이 25.5%로 1위입니다. 텐센트는 신작에 대한 퍼블리싱 권리를 확보하고 판호를 신청하는데요. 게임의 유통을 맡아주는 대신에 개발사와 수익을 나눠 갖습니다.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수익 배분 비율은 게임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통상 5대5나 6대4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러프하게 본다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5대5씩 나눠 갖는다고 설명했는데요. 텐센트는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다른 퍼블리셔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주는 게 아깝긴 한데 반대로 보면 텐센트 없이는 이 남은 50%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텐센트가 참 영향력이 상당한데 이 주요 주주로 있다 보면 요구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지분이 많을수록 입김도 셀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게임에 해골이나 귀신, 붉은 피를 묘사하는 것을 검열하는데요. 크래프톤도 지난 2018년 배틀그라운드의 판호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총을 들고 전투를 벌이는 게 폭력적이라며 문제를 삼은 건데요. 텐센트는 이후 중국판 배틀그라운드인 화평정영을 출시했는데요. 사실상 크래프톤의 게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래프톤은 화평정영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텐센트로부터 기술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익 측면에서 보면 직접 게임을 출시한 것보다는 크게 적은 셈이죠. 일각에서는 텐센트로부터 중국의 동북공정 등 압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게임은 지식재산권으로 간섭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2대 주주의 영향력을 무시하긴 힘든 겁니다. 특히 시프트업은 김영태 대표와 텐센트의 지분율 차이가 4.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에 출시됐는데요. 텐센트가 퍼블리싱을 맡았고요. 이외 국내를 포함한 150개 국가의 서비스를 텐센트 자회사인 레벨 인피니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시프트업의 니케 매출은 1,515억 원인데요. 전체 매출의 69%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시프트업과 텐센트는 사실상 공동 경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텐센트가 국내의 게임사를 직접 인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M&A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텐센트는 지난 2011년에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했죠. 전 세계적 인기를 끈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게임을 만든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투자 형태였는데요. 룰이 흥행하자 텐센트가 경영권을 취득한 겁니다. 실제로 텐센트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제가 국내 게임사들 입장을 취재해봤는데요. 텐센트는 경영에 간섭하기보다 결국 게임이 흥행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설명입니다. 텐센트에 대한 국내 게임사들의 높은 의존도도 문제인데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텐센트와 갈등이 생기면 중국 진출 등 퍼블리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경영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텐센트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만 약 39조 원인데요.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대규모 투자나 M&A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IPO 기업 소식입니다.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 GFC 생명과학이 코스닥 상장에 나섭니다. 식물 세포 기반의 천연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소재들을 국내외 유명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의 바이오 화장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GFC 생명과학. 지난 2022년 12월 코넥스에 상장한 지 2년 반 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한국 PIM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어 시장의 기대가 높습니다. GFC 생명과학은 지난해 매출 167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을 거두며 흑자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소재 부문에서 나왔고 소재 관련 임상 사업과 스킨 부스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장 이후엔 스킨 부스터 사업을 본격화해 지난해 25억 원이었던 스킨 부스터 매출을 내년 100억 원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매출 확대 전략은 바이오 소재와 스킨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스킨 부스터는 지금까지 저희 브랜드를 국내에 런칭하지 않았지만 올 3, 4분기에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를 이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의료기기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5월 본사내에 의료기기 제조소를 설립한 뒤 올해 3월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도 받았습니다. GFC 생명과학은 이번 상장을 통해 총 78만 4천 주를 공모하는데 이는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수의 15% 수준입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12,300원에서 15,300원, 공모 규모는 희망 범위 상단 기준 120억 원입니다. 공모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저희가 아마 증권신고서에 기록된 바대로 의료기기 4등급인 필러 공장을 셋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FC 생명과학은 오는 16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19일에서 20일에는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선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만큼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일은 6월 말로 예상되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643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GFC 생명과학이 올해 두 번째 이전 상장 주자로서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